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43회 시사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불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겠죠?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네, 부르님. 네, 저는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코로나가 막판에 걸려가지고 음. 다행히 열은 안 나서 네. 잘 넘겼는데 그보다도 이게 몸이 면역력이 안 좋아져서 그런지 네. 교정기 때문에 이게 입술이 조금씩 찢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찢어진 곳이 족족 다 구내염이 돼가지고 이게 5개인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기면서 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입술까지 부은 거예요. 생긴 부위가. 그래서 입술이 막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러네. 지금은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다른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진짜 필러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목이 아픈 것보다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서 보냈죠. 목소리도 아직 조금 잠긴 것 같다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아직 완전 돌아오진 않았고 신기한 게 회사를 다시 나가니까 네. 엄마도 그러고 얼굴이 좀 검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만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확실히 사람이 앓고 나면은 이게 안색이 변한다는 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도 잘 회복이 됐네요. 뭐 엄청 크게 아픈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완전 격리 스타일인 것 같아. 뭐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뭐 그냥 제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항상 집에서 뭘 하니까 뭘 하는 둘이 어떻게 하나? 아니 뭐 하다못해 뭐 핸드폰을 하고 뭐 책을 보고 아니면 뭐 거기서 일도 하니까 재택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막 몸이 쑤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쑤시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 밥도 어머니가 이제 방 앞에 놔두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사실. 휴식을 잘 취했네 다행히. 그러니까 구내염 때문에 아픈 거 말고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매기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오늘 엄청나게 꾸미고 왔는데 선크림도 바르고 머리도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아팠어요. 네. 저도 장염 걸려가지고 위와 아래로 위아래 더럽게 줄줄 알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회복된 거예요 지금은? 장염은 생각보다 좀 짧고 굵게 알아가지고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잘못 드셨나? 요새 장염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히 뭐 먹은 게 없는데 그날 아침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정말 괜찮게 출근을 잘했는데 갑자기 오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위아래로 그건 좀 그만해요. 위아래를 자꾸 허락했어. 여러분들도 장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그래도 다행히 회복을 하셔가지고. 정말요. 뭐 순뜨님도 아픈 거 아니죠? 저는 씩씩합니다. 저는 건강하게 논문 이제 막바지에 달아서 논문 쓰고 최근에 저도 드라마를 새로 보기 시작한 게 있는데 보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블루스?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되게 재밌게 보시던데. 저도 뭐죠? 어머니가 우리들의 블루스? 네네. 그 막 엄청 많이 나오는 맞아요. 그 배우들 많이 나오는 그 드라마죠? 초호화 캐스팅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내용이 요새 젊은 감성이라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어머니 때나 좀 윗세대에서 더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한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사연이 없는 캐릭터가 없어요. 근데 뭐 인간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도 많이 되고
이입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강추천입니까?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제 친구는 같이 보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자기적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눈물짝이 아니냐라고 해서 호불호가 이것도 갈릴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추천입니다. 네. 제가 나중에 다루고 싶은 특집 중에 드라마에 관련된 특집을 한번 다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다들 좋아하시니까 드라마를 그때 또 얘기를 나눠봅시다. 네, 좋아요. 저도 근황이 있습니다. 뭔가요? 중요한 근황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죠? 제가 계속 지각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각 업로드를 하지 않는 방법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뭐죠? 저희 업로드 날짜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확정이에요? 네? 확정? 금요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양해를 좀 드리고 저희 최초의 업로드가 수요일 아니었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수요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 일주일 돌아서 이게 돌면은 수요일이 언젠간 또 오겠죠. 이게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목요일로 바꾸면은 수요일 목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딱 올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야. 목요일로 바꾸니까 목요일을 넘어가서 올리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럼 목요일이라도 해놔야 금요일이라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로 바꿔보고 조금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나를 조금 보고 자정이죠. 그러니까 목표 시간은 이제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올리겠다. 12시 24시 01분에 올리겠다. 이게 목표지만 토요일 자정에 올라오겠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다. 이게 사실 팟캐스트가 업로드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야 듣는 분들도 이제 루틴화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밥을 먹으면서 함께 듣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좀 방송이 매끄럽게 흘러가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럴 깜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편집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들을 때는 이게 몰라도 이게 하나하나 매만지고 자르고 붙이고 이러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 보면서 일단은 금요일로 바꾸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루 동안 노출이 되니까. 사실 벌써 바꿨습니다. 통보네요, 통보. 그래서 혹시나 조금 매번 금요일 날 올라와도 당황하지 않으시기를 좀 바라면서 뭐 근황은 여기까지 나눠보고 오늘은 이제 시사편 3번째 에피소드로 쓴트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사라고 하면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을 말하더라고요. 요새 사회적인 사건 중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번 대선의 공약들도 그렇고 이제 당선되셔가지고 대통령 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년 범죄에 대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이슈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도덕성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범죄라는 게 도덕성이랑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도덕성?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덕성은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근데 저는 자주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여러 통계도 있겠지만 사실 예외라는 것도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외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는 거예요. 뭐 예외라는 게 뭐예요? 제 상식선으로는 뭐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미쳤겠지. 뭐 이게 가정이든 친구든 아니면 그 개개인이 접하는 뭐 여러 콘텐츠들이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보다는 내 타고난 기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제 성격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성격들이 몇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매번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뭐 오늘 이따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촉법소년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탄생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조금 해온 편이라서 그래서 뭐 모르겠다가 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부르님은요? 저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뭐 제일 중요한 건 가정?
가정. 어릴 때 상호작용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니까 네. 가정이 제일 1차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학교려나? 친구들? 학교? 본인은 어때요? 제 도덕성? 네. 일단 제 도덕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도덕성 뭐 농담이고 물론 있죠. 근데 제 도덕성이 어디서 형성됐나를 생각하는 거는 되게 어렵다. 너무 복합적이니까. 일단 도덕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인간이 지켜야 되는 도리예요. 도리고 행동 기준이에요. 도덕성이 뭐 실체가 어느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지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게 도덕성이고 인간으로서 이 정도는 지켜야지라고 하는 걸 지키는 게 도덕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 EBS 다큐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거기서 도덕성 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네. 유혹에 대한 인내, 저항 실험을 하더라고요. 네. 방에다가 애한테 뭐 과자 같은 걸 주고 뭐 캔디 같은 걸 주고 마시멜로 실험 같은 건가요? 맞아요. 그거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걸 관찰하는 그런 실험인데 그거를 이제 저항해내는 아이들이 도덕성이 높은 아이로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뭐 앞으로 장차 좀 더 뭐 성과를 잘 내고 문제 해결 능력도 되게 높고 이런 형태의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던데 이런 실험들이 과거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느냐의 지표가 도덕성과 실제로 관련이 굉장히 깊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부모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판별을 내리잖아요. 아이한테. 네. 그래서 주입을 시킬 때 이건 좋은 행동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강화를 하고 이건 악한 행동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그걸 내면화하게 되면은 그게 도덕성 형태로 발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일리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래요?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뭐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무의식 중에 네, 아이에게 부모님은 절대적인 세계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도덕성이 본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성 이전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본능을 가진 존재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도 경험을 하고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하는 와중에 타인과의 상호작용도 들어오는 거죠. 교육을 받고 보상을 받고 처벌을 받고 그런 게 이제 쌓여가지고 본능을 자제하고 내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법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도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도덕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되게 많아요.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이 있고 아주 이상적인 초자아가 있는데 그걸 중간에 조절해주는 자아라는 것이 본능과 초자아를 조절해주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설명도 하고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인간이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달시키면서 살아가고 도덕성도 그렇게 발달이 된다라는 이론이고 인지발달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결국 도덕성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것은 타고난 성격이다라는 설명도 있는 동시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말을 중첩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죠. 환경,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라고 살펴봤더니 부모님이든 누구든 누구로부터 법과 관습과 규칙을 일단 배우고 그걸 통해서 개인의 양심이 발달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도덕성을 지키는 쪽으로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소년들은 이 도덕성의 기준에서 벗어난 소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인간의 도덕성의 형성과 그리고 도덕성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그 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창 시절에 이런 촉법소년까진 아니어도 약간 도덕성에서 벗어난 소년들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본인이 본인이 뭔가 경험을 했던 본인이 일진이었던 경우도 있지 부분도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식 찐따로서 일진상들을 잘 알거든요. 한번 보니까 다행히
없나요? 다행히 우리는 없는 것 같다. 냈다 찐따상이다. 그래서 일진상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꽤 정확하거든요. 정확하시나요? 네. 아닙니다.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자면 본인이었어요? 일진이었어요? 일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제가 한창 시절에 일진의 쉽게 말하면 따까리들이죠. 일진의 2, 3진 정도는 됐다 이거야? 일진, 네. 2진, 3진 그때는 그 개념도 없었던 때이긴 한데 네. 제가 초등학생 때 전학을 갔어요. 근데 전학 가서 만난 친구들이 그렇게 뭔가 노는 친구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이 있었어요. 레인보우 세븐이었거든요. 7공주 같은 그런 진짜 웃기다. 그래서 귀엽다. 색깔도 있었어요. 전 주황이었어요. 색깔 정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놀고 시내 나가서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같이 PC방 가고. 근데 그런 멤버 중에 그러니까 7명이었잖아요. 네. 특히 당당했던 친구가 있어요. 당당했대. 당당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의 당당? 앞서 나간다. 그쵸.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그러다가 그분은 이제 무슨 색이었나요? 그분이 빨강 빨간색이었어요. 맞아요. 리더였네, 리더. 리더였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는 그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는 네. 학교잖아요. 네. 중학교 갔는데 그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영입 제안을 하는 거예요. 빨강이한테 아니면 모두한테? 모두에게. 저희 7명 모두에게. 아. 그러니까 빨강이가 그 언니 오빠들이랑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너네들 친구들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놀이터에 불러가지고 몇 시까지 와라 해서 갔는데 이제 옆에 소주병이 놓여져 있고 기억나는 게 놓여져 놀이터에서요? 있고. 네, 놀이터에서. 그리고 그네를 타고 계시고 중학생이? 응. 중학생이 그랬죠. 소주를 중학생 때 이제 노는 애들은 먹었죠. 알게 모르게. 음주했죠. 음주 흡연했죠. 그리고 뭔가 어. 그게 상징적인 거죠. 그런 우리는 자리죠. 이런 사람이다. 네네.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네네. 근데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 놀이터면 되게 귀엽다 그래도.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귀여운데 그래서 저는 그 색깔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딴 색깔 아이랑 같이 네. 갔어요. 가가지고 가면서도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여기 어, 들어오라고 심각하지. 하면은 들어갈 거야?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안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갔거든요. 야인 시대예요? 구마적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갔죠. 근데 저는 그래도 신념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는 제가 같이 놀던 친구들이 나쁜 짓을 그렇게 막 하는 친구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몰려다니면서 뭐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언니 오빠들은 딱 이제 음주 흡연해서 막 돈 걷어오라 그러고 피라미드 상납이죠. 뭐 1학년 애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2학년 주면 2학년이 또 얼마 정도 떼고 3학년 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수수료까지 그 당시에 수수료 개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안 들어갔어요. 저는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뭐 쿨하게 그냥 그래 그러면 너는 들어가지 말고 제 친구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며칠까지 어디로 와라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평탄한 학교 생활을 했어요? 네. 이것도 특이하네. 보통 이래 안 들어온 애들은 그쵸. 그때부터 이제 시작 아닌가? 찍히는 건데. 네. 하여튼 그랬어요. 레인보우에선 탈퇴 안 하셨나요, 그러면? 그래서 레인보우도 흐지부지 됐죠. 왜냐면 그 후에 이제 행보가 좀 달라졌죠. 근데 그 7명이 다 같은 학교를 보통 못 가지 않나요? 못 가죠. 그쵸, 그래서 한 그쵸. 4명 정도 찢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빨강님의 근황 빨강이 근황도 안타깝지만 끊겼어요. 몰라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승트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렇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들어갔다면 여기서 못 보는 거죠, 뭐. 다른 학교에 갈 수도 우리가 뭐 어두운 곳에서 봤을 수도 있다. 지금 논문 쓰는 학교가 아니라 그렇죠. 또 다른 학교로 이제 갈 수도 있다. 아직 놀이터에 있을 수도 있다. 그쵸. 다행이네요. 근데 여러분은 없으세요? 있죠. 저 있죠. 영입 제안이 왔어요? 아니 영입 제한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또래보다 이게 키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잘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반장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런 포지션을 이용하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데 자기 편으로 약간 포섭하려는 그런 느낌. 가끔 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런 어떤 권력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저는 순수한 이제 친구의 마음으로 걔네들이 나쁜 애들이란 건 알았지만 뭐 밥 먹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아찔한 게 저도 철이 없었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멋있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깊숙이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네. 어떻게 됐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다른 분들은요? 저는 뭐 피해 다니기 바빴죠. 저는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왜소했기 때문에 키도 작고 네. 마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살아남았었을 수도 있다. 왜냐면 네. 건드리면 얘가 픽 날아갈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당당한 친구들이 네. 감히 건들지 않았다. 얘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 얘가 병원을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건드리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하고 나서는 좀 살아남으려고 일부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 안 건드리잖아. 네. 근데 걔네들이 성적은 잘 몰라요. 뭐 누가 몇 등이고 누가 몇 등인 거 몰라. 열심히 하는 척을 하면 안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구석에서 약간 공부하는 척을 하니까 조금 살려주더라고. 근데 이제 애매한 친구들을 자주 건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죠 그때는. 참 그때 별일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어떤 일진 애의 여자친구랑 제가 얘기를 했다고 저를 불러내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런 적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여자친구랑 뭐 기념일 투투라고 200원씩 맞아. 200원씩 내라 그러고 왜 나한테 돈을 걷어가는 건지 맞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는 X 언니 X 오빠라 그러고 요새는 양 언니 양 오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영입 제안을 받은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보다 잘 안 해. 그러니까 모르는 언니 오빠들인데 요새는 양 언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약간 대부 뭐 대모 맞아요, 이런 거 같은 느낌인가? 의형제 뭐 이런 느낌이구나. 의형제 맞아 그런 느낌. 마피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애를 건드리면 그 양 언니가 오는 거죠. 그 양 오빠가 오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구나. 시스템. 그랬죠. 애들이 어디서 배우는 걸까? 그런.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저희 학창 시절 때도 있었고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인데 간단하게 유튜브에 촉법 사건이라고만 검색해봐도 매년 꾸준히 이런 사건들이 올라오고 지금 저희가 말한 건 귀여운 수준인데 이런 귀여운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끔찍한 사건들도 검색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꾸준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논의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선 공약 관련해서 여러 대선 후보들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먼저 촉법소년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싶어서 촉법소년에 대한 몇 가지 정보들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은 1958년에 법제화된 후에 현재까지 크게 개정은 되지 않았어요. 조금조그맣게 사소하게 개정은 됐는데 이 큰 틀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기초를 하는데요. 이 소년법이라고 하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이랑은 달라요. 형법이랑은 다릅니다. 이때 소년이라고 하면 19세 미만인 자이고요. 교화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장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소년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법에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가해자의 성장,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비행 가능성에 대한 조사까지 성인 범죄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먼저 범법소년이 있습니다. 이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학년으로 치면 5학년 미만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떤 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냐면 그 소년을 훈계하고 그 보호자를 훈계하는 면에서 끝납니다. 단순한 보호자도 그냥 훈계해서 끝난다고요? 네네. 얼마 전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초등학생이 이제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졌는데 누가 이제 머리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3학년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 처분을 못했죠. 그 훈계가 그냥 뭐 말로 하는 훈계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그 학교 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촉법소년인데요.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이야기합니다. 학년으로 치면 5학년에서 중3 때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제정 당시에는 소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만 12세에서 14세였어요. 그런데 1988년에 이 하한선이 낮춰졌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은 마찬가지로 불가합니다. 그런데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라고 불러요. 보호처분은 가능하고요. 전과 기록은 전혀 남지 않고 보호처분은 10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처분을 받으면 2년 동안 소년원에 가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1호에서 5호까지는 그 보호자한테 위탁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호에서 5호는 교육과 봉사를 내리는 보호관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6호는 이제 민간 위탁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 7호는 의료시설에 위탁하고요. 8호는 소년원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8호가 소년원 1개월, 9호가 소년원 6개월, 10호가 소년원 2년까지 보내는 게 가능한 처분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을 지나 이제 범죄소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범죄소년은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소년들입니다. 이 소년들은 원칙은 보호처분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중범죄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은 전과 기록도 남아요. 그런데 이제 살인처럼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최대 징역 20년입니다. 소년법에 의해서는 15년인데요. 여기에 이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례법에 의해서 5년을 가중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년이 최대입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기 전에 정말 막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마흔이 된 다음에는 사회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잔인한 저희가 언론에서 마주하는 그런 사건을 저지른 소년도 20년 이상의 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최근에 있었던 사건만 말씀을 드려보면 2021년 8월에 13세 청소년이 자신의 자택에서 모친이 꾸중을 했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와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건 강력범죄 중에서도 흉악범죄이고요. 이 뉴스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닌가? 2021년 8월에. 네, 저는 기억이 나는데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아주 최근이에요. 2022년 4월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서 금품 절도하고 차량 절도를 행한 만 14세 중학생 2명이 잡혔는데 이 학생들을 잡고 보니까 40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나이가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고 뻔뻔하게 우리는 안 잡혀가요. 우리는 벌 안 받아요. 라고 하다가 사실은 이 나이가 만 14세를 막 넘었던 나이인 거죠. 봤어요. 그것도 봤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벌받는 거죠. 근데 이 처분도 이제 보호처분으로 되겠죠? 네, 그랬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 사건에 2022년 5월에 학원에서 여학생 화장실을 뒤따라가서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6학년생이 있었어요. 만 12세겠죠? 이 학생도 성폭력 범죄인 거죠. 근데 이 학생의 처분을 두고 되게 이슈가 됐는데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받은 거예요. 3시간? 네. 이게 그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이고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라고 학교 측은 밝혔는데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엄청난 이제 비난을 받았어요. 네, 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곳이냐?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곳이냐?라고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 학생 부모님이 뭐 국회의원이시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래요. 전 그것까진 모르는데. 아니 그냥 상상해보면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제가 말만 꺼내도 그 사건 아니에요, 그 사건 아니에요 하실 만큼 이 사건 말고도 꾸준하게 이 촉법소년 관련 뉴스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촉법소년 관련해서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폐지냐, 하향이냐, 유지냐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바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황을 바로 알기 전에 이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분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통계 자료가 미약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 자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서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논의가 모아지지 않고 대립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중에 확실한 것은 소년 범죄의 전체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범죄라고 하면 범법소년에서부터 범죄소년까지 네. 촉법소년뿐만이 아니고 소년범 전체에 대한 범죄 건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성인이 되기 전에 그렇죠. 범죄 횟수가 네. 줄고 있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촉법소년의 보호사건 건수 접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범죄가 저연령화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전체 건수는 감소하는데 촉법소년의 사건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 접수 현황은 2017년에 7천여 명이었거든요. 7,80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 12,500명으로 증가했어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촉법소년의 범죄 접수 현황. 그러니까 네. 건수가? 네, 건수가. 몇 년도 대비죠? 2017년도에 7,800명이었으니까 한 5년 사이에 5년. 네. 5년 사이에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죠? 50% 는 거네. 7,000에서 7,800에서 12,5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통계적 수치라는 거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게 네. 예전에는 우리가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부분도 네. 지금은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통계적으로 증가했다는 거는 이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성 자체가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하나의 자료를 보면 이제 촉법소년 중에 강력범죄, 강력범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절도 등을 저질러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도 마찬가지로 증가했어요. 늘었어요. 네. 최근 3년간 2019년에 7천여 명이었는데요. 2021년에 8,474명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도덕성,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높아져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일도 이런 사건으로 접수된 일도 늘어났다면 그것과 동시에 강력 범죄도 증가한 거죠.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발달되면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나? 사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대중들이 하고 있는 생각 같아요, 사실. 네. 근데 전체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늘었다라는 그 단순 수치보다는 전체 소년 범죄 중에서 이 강력 범죄가 몇 프로나 차지했냐 이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범죄 유형별로 살펴봤어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이것도 정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통계된 자료를 보면 살인 1명, 강도 11명, 방화 62명, 강간 추행 390명, 폭행 2,550명, 절도 5,46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재산상의 범죄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폭력 범죄가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교통범, 그리고 흉악범 순으로 발생을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고요. 네.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력범죄의 비율로 따지면 2016년부터 최근 6년간 4대 강력범죄라고 부르거든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 저지른 촉법소년은 전체 범죄의 약 5%입니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나름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년범의 재범이 심각합니다. 성인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왜 재범률이 이렇게 높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삼는 사람들이 이게 처벌이 약하니까 재범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회과학적으로 보면은 낙인 이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낙인을 한번 찍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선택지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어진다라는 또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거인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한 아이들이 그 카톨릭 공동체 이런 데서 사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거기서 일정 나이가 지나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불안하니까 막 차 털고 다니고 막 이러는 짓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촉법 소년들이 대부분 생기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을 만약 받는다 쳐도 나왔을 때 또 생기가 불안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기반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럼 결국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건 너무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네, 이렇게 통계 자료를 살펴봤는데 반면에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의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오히려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청소년 범죄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성인들은 계획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반면에 이 청소년 범죄는 충동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하고요.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일진이라고 예를 들면은 그 일진이 힘이 약한 애를 괴롭히는 동시에 네. 더 힘이 센 애로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인데 동시에 피해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다르게 해석하면은 피해를 받아서 자기도 이렇게 가해를 했다라고 그럴 수 우기는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많겠네. 네.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흉악해지고 집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친구들은 네. 뭐 영화상에서 저도 접한 거지만 네. 가출 모임 같은 거, 가출 네. 팸 같은 게 있고 맞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요즘에 그 웹툰 보면요. 네. 일진물들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일진물에 나오는 그 범죄 수준이 너무 심각하게 그려지고 되게 네.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일정 부분 취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건달 분들처럼 뭐 지역구 내에 이렇게 조직이 막 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진 않겠지만 네. 가출 팸들끼리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수인계를 이렇게 새로 들어온 애들한테만 네. 해주고 야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혹은 이렇게 하면 더 잘 뿌릴 수 있다 뭐 이런 시스템이 마련된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워낙 정보를 얻을 곳이 많다 보니까 네. 인터넷에 이런 과정들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촉법소년의 범죄는 그리고 강력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두드러지게 뭐 약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촉법소년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인이 뭘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아무래도.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인격이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적절하게 이제 가정에서부터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가족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최근에 더 증가하는 그러니까 가정 문제는 예전에서부터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집은 꾸준히 있었잖아요. 네. 꾸준히 있었고 예전에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왜 최근에 유독 증가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양극화가 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못 살게 된 사람들이 더 못 살게 된 그러니까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보거나 신경을 쓸 여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대부분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잖아요. 집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방치될 가능성도 너무 크기도 하고 쉬쉬하는 분위기에서 범죄를 좌시하지 않는 문화가 된 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좀 그런 일탈 행위들이 이렇게 미디어에 관심을 받은 게 저는 몇 년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받는 몇 년 동안 이제 젊은 부모들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확실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범죄 통계도 유의미하게 더 늘어났지 않았나.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리 있네요.
학자들은 몇 가지 원인을 나눠서 살펴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 원인에서 이제 염색체나 신체적인 특성, 그리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면 이런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원인은 사실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 유난히 많아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심리학적 원인론이에요.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판단력과 그런 것들이 보고 자라는 그 시기, 아동기에 형성이 되는데 네. 그때 잘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심리학적 원인론인데 이것도 예전에도 나쁜 부모들은 있었을 거고 네. 나쁜 성인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요새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회학적 원인론이에요. 이 사회학적 원인론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긴장과 좌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님은 세 번째 사회학적 원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느끼는 유대 관계가 강할수록 청소년 범죄가 낮아지는데 한국 사회가 이런 유대 수준이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학적 원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보고 계시고요. 저도 이 원인에 조금 동의가 되더라고요. 공감돼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라면서. 어떤 어른을 만나냐.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꼭 부모가 아니어도. 맞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또 하나 알 수 있는 자료가 일반적으로 그 감독을 받기 어려운 구조의 가정, 그러니까 양친이 모두 존재하시지 않는 그 가정의 아이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를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1976년부터 2016년 기준으로 양친이 모두 존재하는 가정의 소년들이 전체 소년 범죄자의 79.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두 계시는데 그 계시는 환경 속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그 퍼센트가 79.5%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양친이 모두 존재하는 가정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 아닐까요? 절대적인 모수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범죄 비율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형태여야만 이 범죄로 이어질 거다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그쵸. 걸로 볼 수도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무부모 가정 출신의 소년범은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부모의 영향뿐만 아니라 뭐 자기를 진짜 지켜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와 연결 안 될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반대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둘 분나 계시더라도 양육 자체가 양육에 문제가 있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여러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촉법 소년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안 좋은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범죄를 내리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환경이 있어도 누군가는 범죄를 내리는 선택을 하는 거고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결국엔 범죄를 저지르는 선택을 한 사람을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논리를 이제 펼쳐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통계 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물학적으로 굳이 보자면은 인간의 전두엽이 한 25살 정도에 거의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30살 정도 돼서 거의 이제 완성되면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소년 시기에는 사실 종합적 사고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적 사고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그 너의 선택으로 너는 범죄를 저지른 거야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의 선택보다는 그 나이에는 개인의 선택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교화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가깝거든요. 지금 저를 생각해 보면은. 근데 어렵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지금 부르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이게 불우하다고 해서 모두 범죄를 선택하는 게 아닌데 불우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들을 교화하고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다루다가는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꼴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 이 논의에서 사회적인 논의에서 연령대를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령대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중학교 생활을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가정과 사회의 통제가 어려워지는데 이 어려워지는 학생들을 가정과 사회에서 개선을 시키고 교화하겠다는 게 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 아니냐라고 펼치는 게 이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일 것 같아요. 처벌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실까요?
저희 지금은 중에? 그 부르님하고 유승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닌 거에 아닌 가까운 거예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처벌을 강하게 해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을 거다. 네. 그 나이에 그 처벌을 한다고 그 처벌로 인한 교화가 될까 싶긴 하거든요. 솔직한 마음은. 반발심과 오기가 반발심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혔는데 나는 나이가 안 돼서 처벌 안 받아요 하면서 이제 재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그거는 또 뉴스에 이제 다른 문제긴 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악용하는 거니까 제도의 허점을. 네. 그 아이들이 그 악용을 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든 유도를 하게끔 지금의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라든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바꾼다는 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이 아이들이 그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악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말하면 저도 그쪽인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교화에 대한 부분은 시각이 사람들마다 다르고 뭐 통계나 연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성인이 되기 전에 살인이나 이런 걸 저질러도 40 이후에는 사회에 나온다는 이 상징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40이면 나와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사실 초반에 제가 예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정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에게 교화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친구들은 예외일 텐데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금 촉법소년이라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이렇게 감경시켜주는 게 맞는 부분일까? 맞는 방향일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의문이 계속 들어요. 저도 약간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의 처벌로는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때 떠오른 게 그 콜버그라는 교육학자가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자료가 있어요. 도덕성이 6단계에 걸쳐서 발전한다는 이론인데요. 제일 낮은 단계 1단계가 처벌과 복종을 지향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벌 받는 거를 피해서 안 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리고 2단계가 이제 상대주의적 쾌락이라고 해서 내가 도덕적이면 상대도 도덕적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호교환이 된다라는 단계이고 이제 3단계가 상호관계의 도덕이라고 해서 나와 너는 친구 사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좋게 해줄게 라는 측면에서 이제 도덕성이 발달되고 쭉쭉 있어요. 이제 4단계가 사회 체계를 지향해서 법과 질서가 기준이 되는 단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촉법소년의 나이에서 흉악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이 학생들, 소년들은 1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처벌이나 복종의 면에서 처벌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친구들의 수준에 맞는 처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릴 때는 그렇게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너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대상이야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뭐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그럼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라는 형태로 이제 어긋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측면은 맞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흉악범죄, 강력범죄에 대한 처분은 아직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강력범죄는 좀 더 강하게 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어려운 게 이제 법을 또 제정할 때에는 이 비례 관계를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력범죄, 흉악범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준을 높일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그래요?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같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흉악범죄만 높인다. 이게 가능하면 뭐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례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법이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는 시선은 교화의 대상이다라는 시선이에요. 이 주장에는 아이들은 발달 과정상의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미성숙하지만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선도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게 우선이지 너가 잘못됐다고 해서 얘를 처벌해 버린다는 게 너무 단순한 시선이 아니냐라고 보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고요. 처벌의 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해요. 이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냐? 그게 아닌데 처벌의 수위를 높여서 소년들의 교화를 꾀하는 게 또는 이 아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효과적인 일이냐라고 보는 게 이분들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낙인 효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낙인이 되고 사회로부터 낙인이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서 이 범죄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된 이 소년들이 과연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해자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손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과 질서라는 게 결국에는 개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사회를 위한 건데 어린 나이에 이 아이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 범죄자가 이제 어느 정도 형을 살고 사회로 나왔을 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기능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런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이 학생을 교육시키고 이 소년을 교화시키는 데 노력을 들여야지 그거를 처벌하는 데 비용을 다 써버리면 그 아이들 그냥 심판해서 내보내고 사회 밖으로 내보내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사냐는 거냐라고도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정말 단기적인 시선이고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우리 사회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처벌을 단순하게 늘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범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범죄율을 줄이는데 가장 기여하는 건 양형이 아니라 검거율이래요. 네. 그러니까 양형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범죄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요.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돈이면 교도소를 더 지어서 형량을 늘리는 것보다 네. 수사관을 더 뽑아서 잡아갈 확률을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더 기여한다는 네. 거죠. 아. 네, 그 두 가지 시선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이 네. 시선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처벌 너머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처벌 강화, 뭐 연령 기준 하향,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촉법소년에 대한 올바른 시선인가? 그러니까 네. 그들에 대해서 처벌의 잣대를 그냥 내미는 게 제대로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행위인가?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과연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에 대한 그 처벌 기준 말고 피해자나 또는 촉법소년의 교화 또는 소년보호상의 그 절차에 관한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피해자로 시선을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실 더 문제인 게 피해 소년을 보호하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소년은 가해자의 판결 과정을 볼 수도 없고요. 재판의 결과도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가해자 재판을 방청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화해를 하거나 또는 이 피해를 복구시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국가적으로는 피해 소년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가해자가 막 나가겠다라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뭔가 화해를 청하지 않거나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걸 강요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가해자를 그냥 처벌하고 끝냈을 때 이게 과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회복과 복구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단순 안갚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노력을 해줄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에서는 회복적 정의라고 해서 네,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시키려는 이 노력에 초점을 맞춘 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법에서도 화해 권고 절차라는 게 사실 생겼어요. 2007년에 소년법이 개정이 되면서 화해 권고 절차가 생겼는데 이 절차가 어떤 절차냐면 피해 소년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심리상담가 등 그 갈등 해결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국가적인 예산,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자, 교도소를 짓자 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자한테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를 보조한다든지 상담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가해자의 보복을 막는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고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 당연히 드는 거죠. 네.
자기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은 도움의 노력은 거의 없다고 느끼니까. 근데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이 경감되거나 금방 회복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억울함이 가중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피해자들의 아픔을 좀 어루만지고 어떤 식으로든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야만이 가해자에 대한 교화 혹은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도 건강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해자의 연령 기준에 따라서 이 처벌이 적당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따지는 게 이 소년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면에 피해자도 그만큼 미성숙한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미디어에서 다루는 사건들이나 아니면 콘텐츠에서 다뤄주는 사건들은 자극적인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그게 뭐 형벌이 내려졌을 때까지만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그 횟수에만 집착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더 많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사건의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자꾸 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논의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관점이라든지 사회 도덕성 전체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관점으로 자꾸 봐야지 어떤 제도, 법 이런 쪽에서 매몰돼 있으면은 해결책이 과연 나올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의 처벌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때 강한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처벌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이만큼 받았는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적절하게 처벌을 받았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공개해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너에게 피해를 준 이 사람이 이렇게 처벌을 받았고 이건 응징을 받았다. 네네. 그리고 너의 피해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해주겠다라는 맞아요. 그렇게 노력이. 돼야만이 뭔가 그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도 그나마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거지. 피해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니까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울분으로 터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희들도 저는 피해자한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그 감정으로 아니지 더 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회복에 대한 그 노력의 시선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적절한 처벌 이렇게 뭔가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해볼 문제는 이 소년 보호 절차상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독립된 소년 법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 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소년부 또는 가정지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지금 환경은 소년 보호 사건의 전문화가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판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한 사건당 3분 정도의 시간만 소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호처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위탁시설도 너무나 부족한 환경이고 민간 기관이 그걸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10군데 정도 있는데 지역도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봉사의 개념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명맥이 이렇게 근근히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국가적으로 노력이 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했을 때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지금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쪽에 좀 더 쓰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육과 교육행정 그리고 복지행정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학자들의 말을 보면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년 다이버전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이버전이라는 게 소년을 사법 절차에서 이탈시켜서 다른 사회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탈소년사법화 조치라고 하는데 소년들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처벌 대신 선도를 하는 그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복적 사법 조치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선진국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소년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어려운 문제예요. 네, 어려운 문제고 어느 한 측면으로만 바라봐서는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한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처벌 강화, 연령 하향,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제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데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아이를 처벌하는 거에서 끝내야 되냐, 아니면은 그 속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나온 거다 보니까 지금의 시선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단편화된 것 같이 보이는 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다. 시간이 많이 안 돼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정말 오늘 승트님이 얘기해 주신 여러 방안들이 좀 활성화돼가지고 더 다양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사편의 3번째 에피소드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